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그 학교 하나가 또 개설됐습니다. 어버이 학교. 제가 참 학교가 많은 사람입니다. 만해문의 학교, 또 시집이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또 하나 있죠. 어린이들이 읽는 거. 달팽이 학교. 달팽이 학교, 어버이 학교. 네, 이걸 다 합쳐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장에서 총장으로 이렇게 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합쳐서 이제 어버이 학교. 이 어버이 학교 시간에는 그 청소년 시집 제가 두 권을 출간했죠. 지금 좀 까짓것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까짓것 2017년도 창비에서 나온 청소년을 위한 시집입니다. 당연히 제가 썼죠. 이 시집을 내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1985년도 3월 1일 광천 중학교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를 공부하는 문학 청년이었죠. 그리고 9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20일 날 논산 제2훈련소 연무대로 입대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제대를 합니다. 조교로 활동하고 조교로 근무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학교로 발령을 받은 곳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결성면의 결성고등학교.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죠? 홍성공업고등학교의 전신인 결성고등학교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1988년 3월 1일일 것 같아요. 87년도 2월 24일 날 제대하고 겨울 쉬자마자 발령을 받고 요 석당산 아래 최 선생님 때 지금 분재 많이 하시는 그 딸내미 이름이 기억납니다. 최선초라고. 선촌의 집 2층으로 하숙을 하게 되고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돼서 4월 9일 날 결혼을 해서 광천 신진리 그 이신의 대장간 뒷집인 장신의 집 그 근방에서 사글세 35,000원에 방 하나 부엌 하나 달려있는 곳에서 신혼살림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몇 달 후에 15,000원 더 비싼 50,000원짜리 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너스 받아야 4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 돈으로 두 가족이 함께 생활해야 되고 또 저가 크게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또 금방 생겨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첫애가 또 됩니다. 27살에 이제 아이 아빠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하던 해에 1989년도 4월 달에 결혼했는데 1월 1일자에 그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6살에 결혼했는데 26살부터 이제 프로 작가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이 청소년시 그때 당시 연재 제목은 분필시였습니다. 제가 화자를 둘을 세워서 안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시, 또 교육 환경에 관한 시, 또 교육 어떤 제도나 이런 어떤 개혁에 관계된 거, 또 민중들에 관계된 거, 학부모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분필시로 넣고 아이들 입장에서 시적 화자가 아이들 입장인 거, 아이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진로, 또 이성 문제, 또 왕따, 여러 가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쓴 거는 연필시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연작을 했는데
언제나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뭐 충만한 사랑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내가 완벽한 교사이다라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니까 항상 모자란 선생이라는 생각을 해서 시로 발표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첫 시집이 이제 94년도에 벌레의 집은 아늑하다가 출간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 시집이 나오는 2017년도까지 교육에 관계된 시가 시집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한두 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안을 출간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뒤로 뺐죠. 저는 못 쓴다.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어떤 운명이 있는지 미안한 어떤 마음을 글로라도 좀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조금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이 청소년 시를 쓰도록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기다려준 사람이 김이구라고 하는 평론가입니다. 돌아가셨죠. 벌써 이태됐나? 3년 됐나 보네요. 10월에 마지막 날 돌아가셨는데 서울대를 나온 아주 훌륭한 동시 작가이자 평론가이자 소설가이자 좋은 선배였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청소년 시 까짓 것이 나오고 또 작년에 아직 오지 않은 나에게라고 하는 시집을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두 시집을 텍스트로 놓고 그 안에 있는 시들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그냥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청소년기를 거칠 때 또 내가 자식을 양육할 때 또 내가 주변에서 본 청소년들에 관한 것 또 평상시 갖고 있었던 학교 교육이나 교육제도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의지, 의견, 또 불만, 또 바람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고 또 우리가 답을 내린다고 하여서 행정당국이나 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교육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프로그램을 본 학생들이 나 오늘부터 착해질 거야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만 환기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모자란 부분은 걱정도 좀 해보면서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청소년 시집도 시입니다. 시로서의 완결성도 또 함께 보면서 함축적인 부분도 보면서 분명한 독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상의하고 저자인 제가 또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5세에서부터 20세 정도 또 그걸 둔 학부모들 또 교사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시가 일반 시에 비해서 조금 쉽습니다. 풀어서 썼고요. 쉽게 썼기 때문에 크게 뭐 밑줄 치고 여기 다음 달 6월 달 전국 모의고사에 출제된다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두려움 없이 읽어나가게 되면 되겠어요. 시인의 말은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살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아이들은 연두빛이었다. 나는 하양, 빨강, 파랑 분필로 봄과 여름을 노래했다. 30년 하고도 3년째다. 아이들은 여전히 연두빛이다. 분필도 똑같은 색깔이다. 하지만 칠판 가득 판서를 하고 목청을 돋우다 보면 분필이며 손가락이 새카맣게 탄다. 이 시집은 그 세월을 나와 함께한 토막 분필과 몽당 연필에 대한 반성문이다. 내 절망과 아이들의 초록빛 목소리를 담고 싶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강을 굽어본다.
강 건너 포플러나무 이파리가 반짝거린다. 저 강의 너비와 깊이를 만든 건 무자비한 홍수였을 것이다. 흙탕물이 덮쳤던 강바닥으로 흰 새가 난다. 강바닥이 깊을수록 커다란 홍수를 이겨낸 증거다. 삶의 가장 낮은 꼭지점에 청춘이 있다. 툭 차고 올라 새의 날갯짓이 되자. 포플러 나무에 푸른 춤이 되자. 몇 마디 덧때려다 보니 손마디가 다시 고요처럼 검어진다. 부끄럽고 고맙다. 2017년 5월 이정로. 여기에 좀 메타포가 있는 문장이 있죠. 저 강의 너비와 깊이를 만든 건 무자비한 홍수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청춘기에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른일 때 저 정도면 그냥 넘어갈 문제도 그때 당시는 아주 크고 무겁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치욕감이나 분노로 그 순간을 넘어가야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땅의 어른들은 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여튼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여튼 어떻게든지 통과해왔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막 흙탕물이 아직도 가슴속에 엉겨붙어 있어서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폭력적 행위나 아니면 염세적이라고 센치마탈해지고 쓸쓸해지고 나는 안 될 놈이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는데 강을 보면 알겠지만 그 너비라고 그러죠. 강의 폭, 그 다음에 둑에서 바라본 밑에까지의 깊이, 그게 그만큼 형성이 된 거는 시간에 따라서 넓어지고 계속 침식된 이유도 있지만 한 번 가장 거대한 홍수가 지나갈 때 그만큼 넓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청춘기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낸 사람들은 다 그만큼의 마음 품이 넓어져 있다. 다만 우리가 강을 보면 알겠지만 예쁘게 침식되어서 아름답게 절벽을 가지고 있는 강도 있어요. 청벽이라든가 저기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석회암 침식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참 어느 곳에 가면 너덜너덜, 그렇죠? 너덜너덜 아직도 흙탕물이 무너지는 그런 강도 있고, 또 어딘가 보면 넓고 참 좋아. 자전거 길도 있어. 세멘트로 잘 발라져 있어. 꽃길도 있고 사람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길이 가장 위험해요. 왜? 세멘트를 지가 바른 게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가짜로 발려져 있어. 그러니까 돈, 부모의 배경 또는 어떤 거에 의해서 잠시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그 강은 자연스럽게 분지도 만들어지고 나무도 자라고 새들도 있고 풀도 자라고 또 움푹 파인 데도 있고 또 살살 무너지는 데도 있고 또 와서 삼각주가 생기는 이러한 자연스러움 속에서 넓은 강, 물이 흐르고 이렇게 새가 날고 그런 강들, 치유되고 생성하는 강. 지금 어떠한 또 다른 흙탕물이 홍수가 나에게 덮쳐도 밑에 그 풀뿌리가 또 버드나무 뿌리가 잘 탄탄하게 실뿌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휩쓸려 나가지 않는 그런 자연 치유가 되어 있는 강. 그런 강을 보면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돗자리를 깔고 김밥도 먹고 배드민턴도 치고 막 그러죠. 막 속도는 빠르지 않아.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거나 막 이러진 않아. 그러진 않지만 백사장의 아이들이 와서 배구도 하고 또 철렵도 하고 사람과 어우러진단 말이죠. 내 안에 우리들 가슴 속에
그 무자비하게 지나갔던 그 홍수의 시간, 그 장마의 시간이 휩쓸고 간 그 상처가 지금 현재 어떤가 고요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안에서 지금 막 흙이 무너지고 흙탕물이 막 생겨난다면 좋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이라든가 내가 키워야 할 아이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가 없잖아. 오히려 어떤 현상이 생겨나? 자식이 부모의 흙탕물을 걱정해. 또 흙탕물은 또 흙탕물끼리 또 서로 또 흙탕물을 또 휘저. 엄마랑 아빠랑 서로 누가 더 흙탕물인가 막 또 막 휘저. 그러면 그 흙탕물이 어디에 튀어배기느냐? 당연히 아이들에게 튀어배기고, 아이들은 자기 발밑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 흙탕물 속으로 잠겨. 그래서 허부적거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가 없어. 어디 멀리 가 있어. 죽진 말아야겠지. 사라진다.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좀 무겁지만 전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 우리 청년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 미리 말하랬잖아.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언제나 미리 말했잖아요. 괜히 방문을 쾅쾅 닫았겠어요? 침대에 누워 일부러 발을 굴렀겠어요? 눈길 마주친 적 오래됐잖아요. 앞머리로 검은 커튼을 치고 다녔잖아요. 휴대폰 배터리도 빼놓은 채 이어폰 끼고 있었잖아요. 카톡 상태 메시지 보셨잖아요. 겨울잠 자는 곰도 아닌데 왜 불 끄고 있냐고 스위치 올려준 적 많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몇 주째 잠만 잤잖아요. 아침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첫 차 타고 학교에 갔잖아요.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내 등짝을 떠민 적 있잖아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점심 급식 끊을까 말했잖아요. 수학여행 가지 말까 말했잖아요. 계속 학원에 갈까 말했잖아요. 휴지 한 통을 껴안고 이불 뒤집어 쓴 적 많았잖아요. 붉어진 눈을 보고 눈병 걸렸냐고 물은 적 있잖아요. 자다 깨어 골목길을 20바퀴나 돈 적도 있잖아요. 새벽에 땀범벅이 되어 들어오는 나를 봤잖아요. 격투기나 권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었잖아요. 학교 사진은 다 찢어버렸잖아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죠?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이 첫 번째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사춘기, 반항기, 사춘기와 반항기. 얘는 지금 힘을 쓰는 쪽이야? 아니면 어떤 힘에 당하는 쪽이야? 이걸 가장 알아줘야 할 사람이 모른 척하고 있죠. 무관심. 이미 알아. 이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얘가 돌려서 말해. 그렇죠? 가장 먼저 돌려서 말하는 것은 눈길을 안 마주쳐. 앞머리를 쭉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걸어. 부모가 말해도 말을 안 해. 자기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탁 잠궈버려. 그러면 그 아픔과 잘못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부모는 그게 두렵고 싫어. 두려워. 어떻게 애가 어떤 고통을 말했을 때 어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줄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윽박질러.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든가 저놈 커서 뭐가 되려고 저지랄하는지 모르겠다든가 오히려 2차 가해를 해. 집에서. 응? 밥 처먹어 놓고 기운 나니까 방문이나 발로 차고 있는 무시. 그게 방문을 발로 차는 게 언어거든. 최초의 언어야.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저를 봐주세요. 저 이렇게 힘드니까 저를 위로받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가 가방을 침대에 집어던지는 일. 그러고도 안 알아주면 이제 방문을 찾는 일까지 가면 많이 진행된 거야. 그 다음에 소리나게 휴지를 구기거나 찢는 일. 퉁퉁거렸어. 말 안 하고. 이게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때는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고 엄마는 뭘, 아빠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다가 좀 더 진화하는 거죠. 좀 더 큰 행동과 거친 표현을 해야만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반응이 오니까. 저 이러이러한 처지에 위태롭게 벼랑에 매달려 있어요라고 하는 메시지. 언어야, 언어. 몸짓 언어. 근데 그 몸짓 언어들이 부모들이 볼 때 불편해. 그리고 다른 애들은 너무 잘해. 친구 엄마 너무도 막 자랑 너무 많이 해. 근데 우리 애만 저 유별나게 젓고라지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 탓을 아빠한테 돌려. 애비 닮아가지고 애비나 새끼나 좀 희망이 없어요. 아빠는 엄마 탓으로 돌려. 집구석에서 애 잘 가르친다. 엄마가 맨날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대로 배워가지고 아버지 알기를 개똥처럼 알지. 잘 나간다 우리 집 아주. 그렇게 서로가 바꾸.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이 화살이 그러죠. 그런데 맨 처음 시작은 아이의 고통에서 시작됐어.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의 자존심을 짓밟고 엄마는 아빠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아픔의 당사자인 자식은 사라지고 어떤 폭력끼리 부딪히냐면 저 엄마 아빠끼리 부딪혀. 자주.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아픔의 언어를 집에서 내보여봤자 소용이 없다 생각을 하지. 그러면 아픔의 공동체로 가게 돼 있어요. 가르침 받고 부모로부터 전혀 이렇게 꾸지람을 안 받고 타치를 안 받는 제3의 공간으로 같은 아픔의 종자들끼리 모여. 그게 이제 착할 때는 PC방, 그 다음에는 약자가 오는 곳. 자기보다 강자가 오는 곳은 안 돼. 가장 약자가 오는 곳이 어디야? 초등학교, 유치원, 옆 놀이터. 그러죠? 시소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가래청을 뱉어. 애들이 거길 못 가. 그리고 간혹 지나가는 애를 불러. 그리고 있는 거 1,000원씩 다 뽑아내서 지들이 룰을 정해. 뒤져서 나오면 한 대씩 이렇게 순순히 내놔야 돼. 잃으면 어떻게 보복할 것이냐. 아예 보복의 단계를 미리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얘들끼리 저 형들한테 하는 거를 어디다 하면은 어떻게 보복당하는지 SNS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서 기는 거야. 소문에 의해서. 그러고서 그들끼리 안에서도 서열이 또 생겨. 이렇게 가서 뜯어온 놈 갖고 누리는 놈. 이렇게.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거기도 또 서열이 생겨서 그게 바로 이제 또래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약한 것들이 몰려다니면서 강한 척하는 어떤 심리들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 맨 처음에 어떤 언어를 안 들어줘서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큰 강둑이 무너졌다. 지금 미리 말하랬잖아 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미리 다 말했어. 어디까지 말했냐면 얘가 여기까지 말했어. 기숙학원에 갈까? 이건 자퇴하겠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격투기나 배울까? 권투를 배울까? 뒤지게 지금 맞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은 거야. 그 손톱을 막 물어뜯어. 어떻게 할 길이 안 닿아서.
자해를 하고 자해. 칼로 그었다고 쓰진 않았어요. 어? 우리 국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 아주 이건 오래된 심리학적 기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손톱 여물, 여물 손톱, 손톱을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여물을 되새김질한다 그래. 소가 먹는 걸 여물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씹어. 뿌리까지 없는 애들이 대부분 35명이 있으면 5명, 35명 이전에 5명이 손톱이 뿌리까지 거의 없어. 피가 여기서 흘러. 이 피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기도 없는 모르는 사이에 손톱을 뜯어서 피가 나는 걸 우물거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손톱 검사를 하잖아. 초등학교 때. 요즘에는 그것도 인권이라고 안 해. 손톱 깎으라고는 않거든. 근데 손톱 여물인 애들이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뜯어서 손톱 뿌리가 자라질 못해. 나중에 성장을 다 하고 나서 어른이 되었어도 그 버릇은 없어지거든. 애인이 생기거나 뭐 이런 문제 없어져. 20대. 근데 그때 더 자라도 손톱이 한 2cm, 3cm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 타고나길 우렁이 손톱이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 윗단계로 가서 이제 이런 데 긁고 막 이러는 거는 담배 피우고 이런 거는 그보다 더 훨씬 오이고, 대부분 자기가 남을 때릴 수 없고 할 수 없을 때 제일 쉽게 하는 게 초등학교 때는 연필 씹는 거, 지우개 콤파스로 지우개 구멍 뚫어가지고 돌리는 거, 칼로 책상 오리는 거, 종이 계속 오려가지고 산더미처럼 해놓고 꾸겨서 불질르고 또 하고 하는 이런 행위로 나타나다가 좀 있으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많이 진행해요. 하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대화가 청소년기 때까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사실 이 어버이 학교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저는 이거 이런 청소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진로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 어떻게 하면 가는 거 이거.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은 학교에 진로 맵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터넷만 찾아봐도 몇 등급에 어디 대학에 뭐 작년에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구분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흙탕물이 지나가는 그 흔적과 그 흙탕물의 농도를 빨리 맑게 만드는 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애에 언제든지 나보다 더 어린 상처를 어루만져야 되는 청년이 이제 어른이고 이제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걸 알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사랑으로 하염없이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3대가 같이 크면 이놈의 자식 하면 이거 왜 그래? 너 클 땐 더 했어 이놈아 라고 말해주는 피난처가 있잖아. 어른들 꼭 그러지. 예? 짓돈 부린 건 모르고 이놈 시기. 에이구 네 아버지는 더 했어. 공부하라고. 네 아버지는 공부 더 안 했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막 엄마가 막 아유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애 다 버려요. 버리긴. 야 그럼 너나 그러면 너 클 때는 그러면 너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너 다 버려는 거니? 그때 너 힘들 때 어떻게 했어? 그때 할머니가 잘해줘. 얘도 그려.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유연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핵가족의 쌍벌이에 집에 오면 나 혼자의 공간, 대화할 데가 없으니까 컴퓨터하고 이렇게 가상적인 어떤 캐릭터하고 놀게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너네 몫이 나 또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답은 없지만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밑에 박스 안에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은 김에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 미국뿐 아니라 세계 최상위권 학생들이니까 분명 탁월한 면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대하며 놀란 부분은 그들의 타고난 지능이나 뛰어난 지식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두드러지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하버드대 학생들은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집단 상담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실기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룹을 만들어서 실제 상황처럼 상담을 이끌었고 마지막에는 서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자신의 감정이 상할까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라면 오히려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학생들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얼마 전에 나온 0.1%의 비밀. 이 0.1%의 비밀의 부제목은 자존감, 창의성, 어떻게 자존감을 세워줄 것인가, 어떻게 창의성을 넓혀줄 것인가, 이거에 관계된 책입니다. 조세핀 김하고 김경일 씨하고, 미국의 이름이겠죠. 이게 EBS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옮겼는데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얼마나 당찹니까? 그럼 하버드 대학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대명사잖아요. 최고의 학생들. 우리가 서울대학교 최고의 학생들 이라듯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 단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요점을 잘 정리해서 에세이로 쓰는, 글로 쓰는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죠. 실제 과목에도, 영국에도 미국에도 이제 에세이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입학 성적으로 직결되게끔 입학 제도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글쓰기는 곧 사고, 논리의 깊이다. 그래서 그런 에세이 쓰기를 자주 하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 바람에 갑자기 논술학원이 막 생겨나고, 심지어 작가들이 돈벌이로 자기소개서 하나 써주고, 심지어 어떤 학생과 일주일 같이 무슨 호텔방에 머무르게 해서 성장기 이야기부터 다 듣게 한 다음에 그럼 내가 오늘부터는 학원 가, 내가 오늘부터 다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제도를 악용하는 그 범죄 행위가 벌어지는 거죠. 범죄 행위가. 그러면 그 아이가 바른 인성으로 성장할까? 얘는 꼭 그러지. 나만 그래? 너도 그래. 너만 그래. 재수 더럽게 없어서 아버지가 정치하는 바람에 사소한 거 걸려가지고 삼족이 멸하고 막 이런 일 다 그랬는데, 바깥에 청소년이 와 있나 봐. 발로 막 차고 그러는 바람의 청소년. 묶어놓거나 어떻게 그렇게 해야겠어. 청소년을 좀 묶어놔. 이 생활 기록부의 주인공이 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생활 기록부. 독서란을 뭔 책을 읽었다, 그걸 꼭 채워주거든. 근데 이제 담임의 입장에서는 꼭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제목이라도,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한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 요약해서 갖고 오면 이렇게 써주고 그러는데 끝까지. 근데 얘가 작가지망생이야. 작가지망생.
지금 대학 갔어요. 글 쓰는 과 갔어요. 다른 그 아이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혜진 양, 읽어보세요. 생활 기록부. 기록되는 것만 생활이 아니잖아요. 개펄이 지나가는 단란개 발자국처럼 갯지렁이의 비밀이 자국처럼 그런 기록은 썰물 한 번에 다 지워지죠. 매주 노인정에 나가서 효자손 노릇을 했다고 꽃동네나 다문화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했다고 줄줄이 봉사활동 시간을 계산하고 각종 스펙을 늘어나도 대학 합격이 썰물이 되어 흔적마저 지운다면 그게 무슨 질풍노도의 삶이겠어요. 성난 파도는 바닷물을 뒤집어 생명을 불어넣죠. 세찬 바람은 뿌리와 열매와 이삭의 힘줄을 억세게 하죠. 저는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될 거예요. 저는 연구 분야 독서 기록란을 텅 비워 놓을 거예요. 제가 늘 책을 읽는다는 거 아시죠? 아직은 기록보다는 생활이 중요해요. 끝내는 생활보다 삶을 기록하는 작가가 될 거예요. 평생 파란만장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연구 분야는 되도록 텅 비워주세요. 썰물이 지나간 듯 깨끗하게 시작할래요. 이놈의 자식 당찬점이었어. 근데 걔의 이야기가 맞지. 왜냐면 작가가 될 자기가 어떻게든 몇 개의 책으로 또는 선생님이 써주는 미사여구나 자기가 보다 남들보다 괜찮겠다고 쓰고 싶어하는 거짓 욕망, 그 거짓 욕망이나 선생의 화려한 미사여구가 자신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싫은 거야. 그런 거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노래하는, 써야 되는 작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거짓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글 쓰는 나를 슬슬 웃어가면서 아주 해맑은데 가까이 있었거든. 해맑고 내 주변에 항상 맴돌아. 그런데 이 독서란에 얘만, 우리 반에 얘만 한 개도 안 썼어. 한 개도. 문예 창작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 다녔으면 지금 한 3, 4학년 정도 됐겠네. 중앙고등학교 때 제자니까. 아마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친구를 시집 안에 기록해 두어야겠다. 이 친구는 이 시집을 보면 이게 자기 얘기라는 걸 알 거 아니야. 알겠죠. 딱 한 번 만났어요. 천안 터미널 옆에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식당 앞에서 담배 피기 어려워서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서 담배를 한대. 내가 술 한잔 먹을 때만 담배를 피거든요. 예, 하루에 한 개나 지금 3일에 한 개 정도 피거나 이럴 정도인데 담배를 부르고 딱 있는데 이놈이 선생님! 저 여기 집이에요. 그래? 그러면서 나 물어보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야.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 집에 아마 여자친구가 그 앞에 집 앞에서 만나서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자기가 좀 늦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를 못했어요. 자, 그 다음 시는 쏠림입니다. 우리 현조 시인 괜찮겠어요? 쏠림. 필요의 조의 시간에 사람이 키워서는 안 될 개 2마리에 대해 들었다. 그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했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돈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분양받았을까? 교과서나 문제집에 껴들어 왔겠지. 가슴과 머리에 개털이 날린다면 그건 분명 어른들이 버린 개가 쳐들어오는 거다. 개는 비린내를 좋아한다. 참치, 갈치, 삼치, 준치처럼 만난 물고기 이름은 대개 치자로 끝난다.
그러니까 눈치를 키워야 한다. 척하면 척, 월척을 품어야 한다. 편견과 선입견도 눈치코치가 만든 거다. 오동잎 하나 지는 걸 보면 천하의 가을이 온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편견과 선입견도 중심만 잡으면 강으로 보여 바다에 다다르고 앞산 뒷산 끌어 모아 산맥이 된다. 올곧은 편견이 우주의 발소리를 듣는다. 치우침이 아니라 쏠림이다. 사랑은 내 편견의 총합. 처음 내 웃음을 보고 우주의 봄이 왔음을 알았다. 똑똑한 놈이야. 똑똑한 놈이야. 편견, 선입견. 선입견들이나 보셨어요?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가장 문제는 자신의 가치관이 돼버리는 경우예요. 자기가 그게 진짜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그 바다의 동물 중에 황발이라고 있어요. 황자가 들어가면 다 크다란 뜻입니다. 아래 아자 들어가는 한이 뒤에 수식이 되는 걸 만나게 되면 한이 발음하기 쉽게 황이 돼요. 한소, 황소가 돼. 한새, 황새가 돼. 그러니까 황새나 황은 누르황자를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미리 갖게 된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갖게 된 지식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소 또 뭐 황새처럼 황발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 발 하나가 커다란 개야. 개, 옆으로 걷는 개 있죠. 근데 이게 하나는 큰데 얘는 창이야, 창. 방어나 투쟁할 때 써. 그리고 요 밑에 쬐끄만 게 있어. 요거는 먹이 활동을 해.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근데 얘들이 이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서서히 크다가 얘가 빨간해져. 이때부터는 꽃다발이야. 사랑의 프로포즈. 사랑의 작살, 막대기야. 그러면 나만 막대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나만 꽃다발, 빨간 꽃다발이 있는 게 아니잖아. 순옥 또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와서 싸우는데 이는 갖고 싸워. 그래가지고 안 떨어져야 되는데 각도를 잘못 공격을 받으면 얘가 툭 떨어져.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뜬금없이 요 쬐끄만 놈 있잖아. 요 놈이 갑자기 막 커져. 그리고 여기서 쬐끄만 게 하나 또 나와서 요번에 이놈으로 먹고 이놈으로 이제 황발이가 돼.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돼. 좌파가.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러고 다닐 때 한 놈 이러고 다니면 얘는 사랑에 한번 실패했던 애야. 존경받아. 얘가 이 센 놈이야.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이게 두 번째 나온 것들이 세진단 말이야. 작고 조금 작아도 그 다음 뚝 떨어져. 그럼 두 개 쬐끄만 것만 두 개 남아.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우리 황발이들이 있는데 얘들도 그냥 정확히 편견이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발 하나가. 근데 얘들은 공격, 꽃다발, 또 도망갈 때 자르고 도망가는 퇴각 이런 것에 이걸 정확히 잘 이용을 해. 이렇게 진화가 돼 있어요. 황발이. 인간의 편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영어가 나오죠. unconscious라고 합니다. unconscious. on이 붙으면 부정적인 거죠?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conscious는 의식, unconscious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unconscious. 영어 단어 외울 때 옛날에 우리말로 외우잖아요. 어렵구나. 컨디션이 셔구나. 얼고 쉬었으니까 컨디션이 꽝이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무의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이제 이게 편견, 편향, 바이어스. 이 우리가 이 unconscious하고 이 바이어스하고 이 무의식과 편견 이 두 개가 우리를 막 겁나게 지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세 번째 가면 편견은 누구나게 다 있어. 이 편견이 왜 생기냐면 스키마 미리 우리한테 막 이렇게 갖춰진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경 지식 또는 경험. 근데 그 장점도 있죠. 이미 경험이나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잘 받아들여. 일종의 이 광천 나가는 내비게이션 한번 썼던 사람은 광천에서 대천 가는 내비게이션도 작동해서 쓸 수가 있어. 또 종이 비행기를 만약 이렇게 접어가지고 날렸던 사람은 다른 어떤 그와 유사한 조금 두꺼운 거라든가 또 양철판이라든가 이런 거로도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날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스키마가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이 스키마 때문에 내가 저렇게 경험한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처럼 접어가지고 2m 날린 다음부터 새로운 방식의 종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옳다고 막 자기가 막 무지하게 중요해. 확증을 해, 확증. 확증 편향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행동이나 심리에 계속해서 편견을 양산하는 체계를 갖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무의식이 지배해버리고 그렇게 막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입니다. 중간에 보면 제3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진양 제3자의 눈으로 보입니까? 네네.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의 인식을 검토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른다. 메타인지력을 높이려면 잘못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재빠르게 알아챌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이나 주위의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따라가기 훨씬 쉬워진다. 마치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듯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메타인지력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 능력이다. 상대방이 되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는 반면교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못 보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정면을 보는데 뒤를 못 봐. 위를 못 봐. 입체적으로 못 봐. 이렇게 등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등을 보려고 이렇게 보면 막 몸이 다 꽈진 채로 보인단 말이야. 요즘에 또 이게 있잖아. 드론. 드론을 통해 가지고 딱 해서 다 이게 보잖아. 조망을. 아무리 조망이 좋아도 내 몸이 시선이 한 곳으로만 쏠려 있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기를 딱 보면 해가 지네. 이쪽으로 딱 보면 이쪽 보면 저쪽 못 보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이제 메타인지력인데, 야, 이거 잘하는 사람이 증권가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지? 돈도 벌겠지. 부동산 투기를 해. 이것도 괜찮겠지. 근데 이게 예술인한테는 진짜 필요하거든. 인문학에서. 사회학적 관점으로 보는 거,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는 이런 게 메타인지력이고. 사물을 과학적으로 입체 공간을 확인해 보는 거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주사위를 던질 때 3면밖에 못 보잖아. 이렇게 하고 윗면, 좌우면. 6면체인데 그죠? 주사위가 6면체죠? 4면에다가 6면체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딱 2분의 1밖에 못 봐. 그래서 볼 수 있게끔 마련해놨어요. 마주보는 숫자를 더하면 뭐가 나와? 주사위는 7이 나와. 위에가 점이 하나면 안 보이는 제일 밑에는 6이 있어. 그럼 이쪽에 이쪽 면이 이렇게 네모지가 있으면 이쪽 면이 2가 있으면 점 2개 있으면 여기 뭐가 있겠어? 합쳐서 뭐가 있다고 해서 7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점 2개가 있으면 이쪽에 뭐가 있어? 5가 있어요. 이쪽에 3이 있으면 밑에는 4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위는 간단해. 하여튼 이렇게 딱 잡아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합하면 다 7이야. 어느 면을 해도 7이야. 7. 그래서 아이들이 주사위를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를 추측하게 만든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자, 면이 삼각이면 삼각뿔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총 면이 몇 개야? 밑에도 하나 있지? 네 개지. 그러니까 3면을 보면 밑에 면을 안 봐도 밑에 면을 추측하게 하는 거야. 크기, 넓이 이런 거. 원이 딱 있어. 그럼 가운데가 딱 있어. 이렇게 4등분 한다. 그럼 그 중에 4분의 1만 딱 떼는, 그러니까 8분의 1을 떼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이런 형태가 생겨나겠죠? 입체가? 그러면 그런 면이 안 자른 부분도 다 동일하게 있다라고 추측하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이제 입체 공간을 배웁니다. 그것이 성장 그때는 이제 막 자꾸 수학에서는 부피, 면적, 원주율 이런 거 막 계산하는 거 이런 걸로 가서 그러는데 실제 수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거기서 공간 지각 능력, 인간관계에서 메타인지 그걸 배우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감정이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럴 것이야. 나도 맛있으니까 너도 맛있을 거야. 이런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에 더 복잡한 복잡한 부분으로 가면 그런 메타인지력이 높은 사람이 사회의 사장도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잠깐 물 한번 마시고 빵 셔틀. 어때? 재밌어요? 네. 다들 아픈 얘기라 이거 말하기 쉽지 않은 거야. 빵 셔틀 이런 거. 이거 나 이거 해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나 이거 시켜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학교의 매상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학교에 매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 만약 학교 학생이 13개 반, 중앙고는 13개 반이었어요. 만약 10개 반이다. 그럼 30개 반이야. 30개 반. 한 반에 40명씩 기준을 한다. 그러면 3, 40이 1200명. 그게 되겠지? 13개 반이면. 거기다가 병설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돌아가. 정말 작은 공간이야. 10시에 한 번 오고 12시에 한 번 오고 3시에 한 번 와요. 배급차가. 그 다음에 저쪽 구석구석 올라가는 데다가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미국의 기준으로 하면 교장쌤 감옥 가죠. 탄산음료를 학교에서 팔다니. 그 마약,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오르면서 마약 복용하는 거예요. 그 500원 넣고 35원 먹는 거지. 깡통값, 유통마진 다 빼고 내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탄산하고 물하고 착향, 화학적 착향 그거 좀 시원한 맛, 혀에서 여기 넘어가는 그 잠깐 시원한 거 이거 한번 하려고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내용물보다 깡통값이 비쌉니다. 근데 막 줄 서서 막 쉬는 시간에 나 좀 줘 하는 애들까지 또 옆에 같이 쓰잖아.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학교에 내는 장학금이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대충보다 한 10배 이상. 그리고 엄마, 아버지, 딸 이렇게 셋의 월급이 가능해. 수업 중에 배고프다 똥 누러 간다는 애들은 다 매점 앞에서 똥 싸고 매점 앞에서 야무지리고. 근데 여기 쇼 호스티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파는 사람 있잖아. 자유 거기 배꼽도 있고 그 사람이 그 매점 주인의 딸이었어. 이 양반이 그렇게 일 없는 날 매점에 와서
흰 장갑 딱 끼고 와서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 그 왕성한 애들이 나이 불문하고 그냥 아침을 삼겹살 5인분 먹고 와도 오자마자 배고 고파. 그 누나의 눈길을 봐야 돼. 그리고 잔돈을 줄 때 여기 스쳐가는 그 천사의 손길. 매점에 막 매상이 그냥 선생님들 빵봉지 줍느라고 하죠. 선생님은 저기서 빵봉지 줍고 있고 애들은 뜯고 있고 막 이런 데 있었어요. 그것도 매일 안 나타나. 가끔 불특정한 시간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수업을 못하게 설레게. 그 이야기. 네. 우리 개미어리 천사님. 빵 셔틀. 학교 매점에 가끔 천사가 나타난다. 매점 아저씨의 얼짱 막내딸이다. 가까운 은행에 근무하다. 점심시간마다 아빠를 도우러 오는 천사다. 예쁘고 상냥한 음악 선생님보다 100배는 더 섹시하고 사랑스럽다. 서로 자기 여친이라고 가슴을 친다. 관심 없는 척하는 아이들도 기린이 된다. 영어 시간 S자와 W자를 쓸 때마다, 수학 시간 포물선을 그릴 때마다 책장을 뚫고 나와 윙크하는 그녀. 점심시간 천사의 나팔 소리에 맞춰 오합지졸, 까마귀 입에 물린 개구리처럼 헥헥거린다. 800원짜리 피자빵이 최고로 인기다. 1000원짜리 햄버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200원이 아까워서도 싸서도 아니다. 햄버거는 다른 시간에 누나 몰래 먹는 거다. 1000원을 내고 200원을 거슬러 받을 때 스르르 이브의 손이 뱀처럼 스친다. 이처럼 짧고 강렬한 손맛이 있을까? 빵 셔틀은 왕따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사가 매점에 재림하면 빵 셔틀을 하겠노라 징징대며 학교 짱이 코뿔소처럼 뛰어다닌다. 야, 내가 빵 사오면 안 돼? 내가 빵 사오면 안 돼? 이 풍경이 그려지죠? 네. 조롱하거나 그 얼짱 막내딸을 뭐 이렇게 여기서는 쇼 호스테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은행에 다닌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약간의 거짓도 있지만은 하여튼 남학교란 말이야. 거기가 제일 불쌍한 애들이 천중 나와서 천안중학교 나와서 천안중앙고 애들이야. 6년 동안 엄마만 본 애들. 어? 누나한테 왜 쳐다봐 하고 따귀 맞은 애들. 새끼, 너 새끼 왜 이렇게 눈이 은큼해 이렇게 해가지고 누나도 잘 못 쳐다보는 애가 이제 막 얼짱 누나가 딱 온 거죠. 네, 중앙고에 참고로 선생님들은 남성화돼 있거나 일부러 남성인 채 합니다. 그리고 아줌마들이 좀 있긴 있어요. 조리사님들. 그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은 이렇게 왜 빵모자도 쓰고 있고 긴 장화를 신고 쩌벅쩌벅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위생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또 자기 또 엄마보다 또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닥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어떤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원룸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신혼 부부들이 살잖아. 그래서 커튼을 열심히 두껍게 나름대로 치잖아요. 그럼 야간 자습 시간에 이제 그분들 피곤해서 일찍 불 끄고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 껐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신혼방을 쳐다보려고 다 와. 그 보이나? 깜깜하게 불 꺼진 창문을 왜 쳐다보고 창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하려 이 건강한 청년들이 있어서 이 나라의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짱 끼고 이렇게 퇴근해서 신혼부부가 다정하게 지나가면 그럼 와 부럽다 이러면 되는데 그 2층 3층에서 거기다 대고 뭘 날립니다. 묘한 언어를. 참 여기서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가지고 또 그것으로 또 상담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럴 때에 그 난혹함 참 난감한 지점이 또 있었. 그게 또 하필 또 우리 반이어서 제가
대신 가서 그 건강한 우리 학생들의 왕성한 성장 뒤에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집에 와서도 막 웃음이 나오고 귀여운데. 귀여운데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성폭력이고 또 나이가 한참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나쁜 불륜의 관계도 아닌 정상적인 부부의 신혼 부부에게 어떤 언어들을 이상한 언어들을 만들어서 날리고 그러면 많이 불쾌하고 불안하지. 그래서 외교로만 다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는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짧으니까. 교문. 닫아도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교문. 잠결에 몸만 뛰어온 아이들의 영혼이 뒤늦게라도 따라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담을 넘다가 얼먹을까 걱정한 까닭이다. 부랴부랴 눈 감고 달려온 어린 영혼이 새 창살에 부딪힐 때마다 교문은 저 혼자 입술을 깨물며 차갑게 운다. 나는 이 땅의 철대문 중에 학교 교문처럼 그렇게 삐걱거리는 경우가 왜 이렇게 학교 교문들은 잠궈놓으면 혼자 삑삑거리는지 몰라. 기억나요? 대문은 철대문은 큰데 양쪽 지주가 멀으니까 이 무게중심이 그 쇠에 박혀있는 거에 꼭 이렇게 맞물려 있어.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끼걱끼걱거리는 새소리가 이렇게 나고 또 밤에 들으면 그 소리가 좀 스산, 음산 좀 무섭기도 하죠.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그 사이로 어린 영혼들이 눈도 막 비비면서 졸면서 밥도 안 먹고 막 헐레벌떡 지각 않으려고 뛰어온 아이들에게 영혼들이 통과할 게 되지 않을까. 얼먹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애들이 몰라서 여기다 줄을 달아놨어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많이 쓰죠. 써요? 처음 들어본 사람? 이런 말은 안 써요. 이런 걸 4분의 3 거의 무슨 얼이 뭔지 아는 사람? 얼? 영혼. 이 영혼. 속에 정신. 뭐 이런 어. 거. 배신양 알았어요? 얼? 얼 빠졌다라는 네, 얼 먹었다. 그럼 얼이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잔금이 가거나 상처를 입은 거야. 얼 먹은 거. 이를테면 사과 알죠? 사과? 이렇게 사과끼리 부딪히면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깎을 때 보면 그 부분이 네. 이렇게 갈변도 되고 네. 퍼벅퍼벅해서 도련하게 되죠. 그게 얼 먹은 거야. 얼 먹은 거. 항아리 같은 거. 겉은 괜찮은데 안쪽에 보면 금이가 있어. 그거를 좀 세. 그거 얼 먹은 거야. 계란이 이렇게 터지진 않았지만 껍질에 균열이 간 거 이런 거. 얼마다는 사투리가 아닌데 왜 김현희들 그 말을 모르네. 얼 먹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렸을 때부터는. 그래 우리는 많이 써. 이 동네가 유난히 많이 쓰나 봐. 경기도예요? 경기도에서는 잘 안 쓰는. 경기도 사람들은 얼을 잘 안 먹나. 안 쓰는. 얼맛을 모르는구만. 그러면 이거 뭐예요? 얼이 이렇게 너부러져 있어. 얼이 정신이 너부러져 있어. 수습이 안 돼. 그걸 수습해야 되지. 그걸 뭐라 그래? 세 글자. 얼차려. 얼차려. 열중샷! 차렷! 얼. 얼이 빠져나가. 완전히 빠져나갔어. 얼이 빠져나간 집단. 집단은 도당. 괴뢰 도당. 얼토당. 그런 거 학교 애들 남학생도 혼날 때 국계 괴뢰 얼차려에 집단. 괴뢰. 맞는다는 에? 괴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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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번데기. 예. 누가 읽어보세요. 번데기. 체육 시간만 되면 날개가 솟아나고
뒷다리가 뻗쳐나온다. 이마 위에 불에다 부풀어 오른다. 성태가 책상에 엎드려 있다. 성태 엄마가 위급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책상 위에 막 변태를 맞힌 껍질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성태는 후드티를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끝까지 지키고 버텨야 할 것을 둥글게 말아 꼭 품고 있다. 불에다 꺼져서 얼굴을 담는다. 오금이 저린 뒤 다리를 꼰다. 날개로는 담요를 만들어서 덮는다. 양호실에 갔다고 할게 불을 끄고 나간다. 따라 내보내지 못한 게 있는 듯 책상의 껍질들이 몸을 둥글게 만다. 이 지금까지 읽으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또는 오래전 아까 첫 번째 시간 배터리도 빼놓은 채 휴대폰 뭐 이런 거지. 지금 배터리가 합체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배터리가 있었어. 아, 그 다음에 예전에는 낮에는 교실에 불을 안 켰잖아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1교시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야간에 다 불 킵니다. 낮에도. 우리나라의 학교 건물은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졌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소학교가 들어오면서 워낙이 그 땔감, 추위 이런 것에 햇살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남쪽에다 창을 뒀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빛이 사선으로 들어오면서 빛을 받는 쪽 눈과 아닌 쪽에 있어서 눈이 짝눈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얼비쳐. 그래서 지금 복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반대로 와야 돼. 지금 방향이면 남쪽 햇빛 쬐는 데가 복도, 북쪽이 교실이어서 빛을 차단해서 교실을 균일하게 해야 돼. 빛이. 그래서 빛이 균일하지 않아. 그래서 커튼을 치거나 이중창 이렇게 해놓고 빛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낮에도 킵니다. 그래서 불 끄고 나갈게. 왜 체육 시간에 이거 불을 끄고 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불을 체육 시간 나갈 때 끕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거의 빈 교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켜놓지. 막 복도문 열어놓고 에어컨 그냥 켜놓고 내 것도 아닌데. 그렇지. 책도 지 거 반, 남의 거 반이야.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무거나 쓰는 거야. 실내화 짝짝이 다 신고 그냥 뭐 여자 거 남자 거 막 수입과도 있고 막 그냥 잃어버렸다 내 거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내 친구 내 여자친구 이런 개념도 한 3일이나 일주일 후면은 제 팔짱 끼고 다녔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 때에 비해서 좀 많이 공동체 정신이 공동 소유 개념이 좀 좋은 쪽으로 보면 그러지 않나 싶어요. 잠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곤충 수명에 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지금 이제 곤충 번데기가 나와서 곤충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봐보세요. 곤충의 수명은 기온이나 먹이와 깊이 관련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살이라고 배웠죠. 한 살이. 곤충의 한 살이. 가장 짧은 곤충은 진딧물이. 하루살이가 아니고. 하루살이는 1년 넘게 살아. 3년 살아. 3년. 1년에 3년. 근데 왜 하루살이? 수소곤충이야. 물속에서 살아. 입 없애버리고 딱 나와가지고 1일이나 3일 살 때는 연애만 해. 파트너 만나서 연애만 하다가 빛이 있는 곳에 막 해서 순놈이하고 남놈하고 짝짓기하고 알랐고 그냥 바닥에 다 떨어져서 죽잖아. 그게 이제 마무리야.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러 나온 거야. 물속에서 이미 살았었어요. 잠자리도 수소공천이지. 수소. 잠자리가 물속에서 살을 때 이름은 학백이야. 학백이.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썩은 시신을 처리하는 시체 처리반이야. 까마귀처럼. 그럼 막 다 뜯어먹어. 산 물고기도 옆구리도 막 따먹어. 학백이가. 그리고서 여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등어리 찢고 탁 나와가지고 날개 탁 말려가지고 싹 떤 다음에 이렇게 맛있게 가지고 탁 비행하면서 선비처럼 그 지랄을 하지만은 그놈이 물속에서는 아주 잔인한 아주 학백이 때는 아주 꼴백이요. 아주 무서운 그 사체 처리반이야.
오래 살아 물속에서. 나와 있을 때만 이제 오르는 거 봐봐. 네. 그것도 빨리 말려서 빨리 피고 사주 경계가 가능한 곳 제일 높은 데서 딱 앉아. 날개를 단 것 중에서 가장 잘 잡혀 먹는 거야. 떴다 하면 느려 새들에 비해서. 착착 채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 근육이 날개가 크고 발달했잖아. 얼마나 먹고 싶겠어. 맛있어. 꼬리 떼내고 날개 떼내고 그 오각형 돼 있는 그 몸체만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려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이렇게 이럴 때는 딱 양념치킨 맛이거든. 개구리 뒷다리하고 똑같아. 개구리 뒷다리를 양념 넣어가지고 하면 치킨 맛 나면 닭고기 맛하고 똑같이 나는 거고 똑같아. 뱀고기하고 똑같아. 뱀고기는 기름기가 많아서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지. 지포 맛 나지. 북어만 나요 저는. 북어? 그거는 말린 북어 아버지가 말려갖고 막 북어라고 구워주신 적이 있어서 그래. 먹어봤어요. 그렇지. 북어 맛. 북어보다는 조금 기름져. 가을 거 잡았어야 되는데 봄 거 잡았네 우리가. 저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 간혹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잠자리가 진화를 하면서 지금의 7cm, 10cm 이내로 지금 줄어드는 거야. 고추 잠자리는 한 5cm밖에 안 되죠. 짧죠. 그런데 그게 백악기 시대에 익룡들이 날아다닐 때 잠자리의 기본 크기가 70cm야. 30cm 자 생각해 보세요. 엄청 그거 2배야. 이따만한 것들이 몸통 무게만 1kg. 그러니까 쇠고기 2근 정도 매달고 날개를 달고 공중에 고기 덩어리 떠다니는 거야. 그냥 하고 막 탁탁 잡아먹을까 익룡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크니까 잘 못 피하는 거야. 느리고 작게 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만약 지금 잠자리가 상상입니다. 이를 과학에서 상상이라는 게 참 그렇지만 잠자리가 큰 쪽으로 진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70cm가 지금 1m 50이나 인간처럼 이만큼 큰 놈이 소고기 닷근을 매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알을 많이 난다.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잠자리 정육점, 또 잠자리 침대, 잠자리와 함께 봄 소풍을 학교 못 타고 왔어. 예, 고추 잠자리 타고 왔습니다. 딱 날개 위에서 딱 이렇게 타고 올 만큼 되지. 이렇게 다리가 돼 있으니까 다리 네모지게 고무줄을 딱 묶은 다음에 그 안에 딱 들고 날개 속날개 조정해가면서 뒷날개 조정하면서 딱 이름표 딱 붙이고 머리통 이만한 데다 화이바 딱 하나 씌워주고 여기다 나이키 딱 그려주고 만화를 그려도 재밌겠다. 꽁지에다가 이렇게 번호표 딱 붙이고 기야 딱 써가지고 잠자리 타고 잠자리 주차장, 잠자리 사육장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크게 진화를 했으면 그대로만 그 크기로만 진화해서 하늘에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70cm짜리 그 잠자리들이 아이고 큰애 어디 갔냐? 아까 저쪽에서 잠자리가 뜯어먹고 있던데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잠자리 무서운 거지. 잠자리가 그냥 막 누르고 뜯어먹어요. 사마리 뜯어먹잖아요. 무서워. 하여튼 1960년 노다 박사가 발견한 진딧물은 25도에서 4.7일. 아카시아 진딧물이 5.8일. 기장 테두리 진딧물이 5.1일. 그럼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수명이 짧은 진딧물은 4.7일. 5일 이내에 인간의 생명체 중에서 가장 짧게 사는 게 진딧물인데 진딧물의 한 살이 알에서 애벌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하여튼 한 살이 다 사는데 4.7일. 4.7일. 그런데 이름은 1년, 2년, 3년 사는 하루살이가 이름이 하루살이를 장악했어. 우리 인간의 눈이 보이는 것만 보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년 정도 산다고 밑에 나오죠. 하루살이. 1년 더 사는 것도 많아요. 물론 종에 따라 수일, 일주일 이상 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하루살이가 되어진 다음에 그냥 대부분 한 3일 정도 산다고 보면 되죠. 안 먹어요? 입이 없으니까 태화돼서. 하루살이 입으로 뭐 흡입 보거나
입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똥꼬. 그렇지. 완전체야. 그럼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 생식기만 있다. 생식기. 아,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신기하다 근데. 가장 신기한 거 열수구라고. 열수구? 지하 해저 4,000m 막 380m 막 가면은 물의 온도가 막 370도, 400 이렇게 되게 물이 끓는 물보다 훨씬 센 물이 용암물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사는 식물과 동물의 중간인 생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에서 이제 몇 대 불가사의 중에 그것 때문에 진화지 창조일 수 없다. 그게 가장 흔들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열수구에 사는 그 생명체 때문에. 100도 끓는 물에 식물이 산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걔는 그보다 3배, 4배 뜨거운 데서 다 생식하면서 살아요. 하긴 뭐 벌컥벌컥 샘물 먹는 불가사리가 상상력 그러잖아요. 있어. 실제 존재하니까.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자꾸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제가 말하다가 틀리는 대목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열수구에 사는 이 정도만 치더라도 충분합니다. 징계가 좋다. 이거는 실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쯤에 설화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선생님은 난데 다만 총각으로 변신시켜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하려고 픽션을 좀 가미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대로 나로 하면 내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길으니까 요거는 누가 읽어야겠어? 가장 젊은 천천히 읽으면 돼. 이현조 시인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도 안 났어. 이도 다 안 났어. 징계가 좋다.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왔다. 모두 잠든 밤에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1년 넘게 무사고였는데 5점을 남겼다. 주차를 하다가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렸다. 어머니는 경찰부터 불렀다. 아들이 주인공으로 CCTV에 출연한 걸 보고는 싹싹 빌었단다. 하지만 국가 세금으로 출동한 경찰이 돌아갈 리 만무. 아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겠다는 울음 섞인 부탁에 경찰은 학교에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주었다. 담임은 호루라기로 잃어버린 경찰처럼 희망찼다. 원만한 합의와 초범인과 1년 내내 무사고였음을 간절하게 어머니가 몇 번이나 말했기 때문이다. 아들을 안아본 게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마트에 가본 게 언제예요? 함께 산책하거나 배드민턴을 쳐본 건요? 담임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데 선수다. 생활지도와 상담 전문이라는데 정말 꽝이다. 아들은 잘못이 없으므로 징계는 없다 한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라서 엄마를 징계한단다. 일주일 동안 점심때마다 도시락 싸와서 학교 뒷동산에 올라 데이트하는 바람다. 오늘은 손을 꼭 잡고 1시간을 걷는 바람다. 담임이 내 손과 엄마 손을 동그랗게 묶는다. 내 손과 엄마 손이 담임의 두 손 안에서 쌍태아처럼 꼼지락거린다. 엄마 얼굴이 빨개진다. 분필 지우개 같은 담임 손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른다. 엄마가 내 나이와 생일을 손가락으로 꼽는다. 운전면 학원에 등록시켜준단다. 손을 뿌리치고 만세를 부리려다가 3층에서 내다보는 담임이 나는 처음으로 자동차 학과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엄마 손이 작고 뜨겁고 촉촉하다. 엄마가 내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본다. 네가 갑자기 큰 데다가 아빠도 떠나셔서
하루하루 나도 힘들고 네가 화날까봐 너도 사라질까봐 무서웠어. 손을 맞잡으면 태아의 고사리 손처럼 양수가고 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50살 노천각이라며 엄마 이 짝사랑이 시작된 거. 이제부터 담임에게 잘 보여야겠다. 어쨌거나 엄마 이연은 척보이고 사고 경험도 있으니까. 엄마는 한번 이제 아빠를 잃었잖아. 떠나 이제 돌아가셨다, 이혼했다 이런 얘기는 없으면 이제 혼자 있고 이 짧은 시간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작은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하죠. 근데 이 얘가 밤에 2시만 되면 엄마 차를 몰고 나가서 4시 반 정도나 4시까지 질주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 살짝 들어와서 주차해 놓고 한숨 더 자고 학교 오는 거야. 여자친구하고 막 밤에 막 쫙 그 새로 그 도시 세우려면 도로부터 만들잖아요. 거기 치고 들어가면 아우토바이지. 지금 옛날 지금은 설화고등학교 뒤편 그쪽에 길이 지금 있어서 아파트 잔뜩 있지만 그때는 거기가 막 이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것만 치우면 들어가서 확 달리고 있었거든. 근데 사이드미러가 부러져가지고 엄마랑 경찰에 이렇게 보니까 지 아들이 새벽에 탁 내려서 그 부러진 거 테이프 붙이고 막 붙였다 댄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이니까 이제 경찰한테 우리 아들이라고 했는데 학교는 홍보가 돼서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지. 근데 내가 슬기롭잖아. 그리고 딱 물어보고 너무 무서워. 아들이 엄마보다 다 크지.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만큼 크지. 그 얘가 막 90kg 나가. 슬픔이 있는 친구들은 살이 많았죠. 밥통을 끌어안고 먹는 걸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허기가 내장의 허기라고 느껴지도록 뇌가 잘못 판단을 해. 가짜 허기. 예? 우리가 뇌가 가짜 허기를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꼬르륵 소리. 꼬르륵 소리는 위장이 비어서 너무 즐거운 나머지 밥통이 피리를 불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거든. 일을 다 해서 음식물을 반죽을 시켜가지고 이제 밑에 장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쉴 시간이야. 이제 뭐 산을 내서 반죽, 연동작용, 창작 이것들 내려서 이제 직장, 대장 쪽으로 쭉 밀어 내려가지고 거기에 관이 텅 비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이 3시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 매운 거 먹어서 뜨거운 거 먹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독주를 먹어가지고 피가 쫙 독주를 탁 50도짜리 넣으면 10도부터 저 위장까지 벽에서 피가 칙 쏟거든. 그래서 다음에 독주 먹은 다음날 똥 누면 까맣게 나오지. 그 피가 자기 선지를 안주 삼아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우유를 먹거나 이게 죽처럼 되어 있는 끈적끈적한 것, 이를테면 우무형의 그 스프를 먼저 먹지. 중국집 가면 제일 먼저 나오지. 네. 끈적끈적한 거, 전분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 그게 목부터 위장을 싹 이렇게 발라줘. 그렇지 않으면 우유를 한 잔 먹든지. 우리가 그거 합니까? 물도 안 먹어. 야, 첫 잔은 원샷!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간암 사망률, 식도, 그 다음에 위, 암 사망률을 1, 2위를 다투죠. 특히 거기에다가 젓갈을 많이 먹는 이 광천 홍성이 전국 1위 위암 발생률 1위를 가고 있습니다. 이 곰삭은 젓갈을 먹고 짠 것까지 거기다가. 왜냐면 밥 먹고 국 먹고 젓갈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는 젓갈 먼저 먹어. 더 심한 경우도 있어. 부드러운 여기에다가 김에다 젓갈을 싸서 먹어. 김 그 거친 김에, 예? 그 부드러운 젓갈 이렇게 해서 상처를 탁 스크래치를 내면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더하지. 매운 고추에 고추장 찍어서 마늘하고 같이 넣고 역시 이 맛이야. 그 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 여기 밑에까지.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에서 건진 그 곱부에다가 소주 한 번 딱 해가지고
먹고 소금 안 줬다. 끝. 상처. 그리고 마지막에 담배 안주. 꽉 물고 가만히 계속 빨아. 300도. 빠를 때 300도. 확 빨아서 이쪽이 600도. 혀 밑에. 우이는 그래도 뜨거운 물에 근육이 생겼어. 근데 혀 밑에 얼마나 연약해. 이 옆에. 거기에 쏴. 그러면 흠집이 생겨. 헐어. 그게죠. 서랍. 혀 앞.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혀 한 벌려서 나가죠. 담배 불었던 자리 거쪽 안쪽으로. 내 친구 박땡땡 선생님도 담배를 딱 불면 열중식으로 계속 불어. 눈 내고 죽겠어 그러면 돌려서 이쪽으로 돌려. 그리고 한쪽 눈 감고 매우니까 생담배 연기가 계속 오르니까. 그리고 뱉고 하나 더 붙여. 그리고 여기서 반 이쪽 쪽쪽 해서 이쪽 와서 반. 당연히 물었던 자리 그쪽 이 빠져.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이쪽 송곳니 이쪽이 먼저 빠져. 왼손잡이는 담배를 이렇게 물기 때문에 이쪽이 빠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혀에 염증이 생겼을 때 담배를 그렇게 피면 거기에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박된 영어 선생님은 담배 끊으시고 수술 치료한 지 5년이 지나서 지금 정상 있었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했었죠? 여기 뭐 대충 꼬집는 행위 뭐 이런 거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다 아는 겁니다. 요즘에는 특히 SNS 이런 것들이 많죠. 자,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징계 처리를 하는데 최악의 경우 퇴학 처분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학은 줄여서 뭐라고 하겠어요? 두 글자로 다른 말로 강전이라고 합니다. 강제 전학이에요. 강제 전학입니다. 피해자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또 누군가 오게 되면 대부분 더 센 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참 학교 다닐 때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른 학교 가고 그러면은 다른 학교에서 또 애들이 시험을 하잖아. 네가 얼마나 센가. 그쪽에서 센 놈이. 그러니까 또 한 번 안 하려고 해도 또 붙이고 또 생기고 그래서 이게 바로 교육적인가 이런 부분들은 늘 고민에 빠져요. 징계를 하는 학교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또 교육청과 또 경찰하고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를 한다 하여도 그게 항상 최선일까에 대해서는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담임 입장이나 또 학생부의 선생님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잖아요. 학생부 선생님들. 그건 옛날에 우리가 야구 방망이로 맞던 대걸레자루로 맞던 그때의 추측으로 그런 것이지 우리 요즘에는 학교에 가장 인기 좋은 선생님, 가장 잘생긴 남선생님, 그리고 가장 신사적으로 대화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선생님을 학폭위원회 또는 그러니까 학교 폭력 담당 또는 학생부장을 앉히려고 노력해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일수록 아이들이 잘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심이 강할 것.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좋아. 너무 상처를 많으면 가서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잘못하면 또 목탁이라도 두드려야 되는데 목탁 대신에 남 두드리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상처받아요. 선생님 오죽하면 옛날에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속이 타서 그러잖아요. 왜 겉보기에 선생님들이 막 되게 저런 게 무슨 선생이야 뭐 이렇게 평가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많은 선생님들은 정말 가장 악독한 경찰보다 가장 악독한 선생님이 더 착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듯이 나 우는 선생님들 많이 봤어요. 학생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혼내키고 와서 울고 또
김성철 교감선생님은 아이가 잘못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아이를 옆에다 놓고 선생님한테 막 무섭게 말해. 선생님 나 좀 봐요. 학생 뒤로 돌아봐. 그러고 이렇게. 지금부터 내가 쇼를 할 테니 잘 참으라는 얘기죠. 아이 그러고도 말이야 사범대를 졸업하고 애들 가리키려고 발령을 받았단 말이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선생님을 하는 거야? 월급만 받으면 다야? 애가 이 모양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한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막 그래. 막 그냥 이거 안 했으면 그 안에서 막 정말 이건 사람이 들을 말 정도 아닐 정도. 그럼 애가 기가 팍 죽었지. 이리 와. 응?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이런 일 안 생기게 잘할 수 자신 있어? 내가 그러면 학생과 안 넘길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교감이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너를. 어떻게 생각해? 명찰 딱 보고 이름. 너 몇 번 선생님들끼리 회의했어. 이렇게 다 얘기를 내가. 문신 이렇게 막 이랬던 놈도 담임선생님이 지금 담임편 들게 돼 있어 사람이. 아무리 담임이 미워도 담임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 이점록 징계법은 껴안고 있기요. 남학교에서 나는 그래서 매서운 놈들 많이 껴안고 있었어. 담임 5분 껴안고 있기 뭐 이런 거 죽으려고 그래요. 그 대신에 학생부는 안 넘겨. 최고 그 다음은 교감 선생님 5분 껴안고 있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교장 껴안고 있기인데 교장실에 가서 다 얘기를 했어. 다음 시간 점심시간에 어떤 학생하고 같이 올 텐데 교장 선생님 어렵더라도 한 2분만 좀 껴안고 좀 있어요. 죽겠습니다. 그래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안고만 있었어요. 죽으려고 하지 마. 바닥바닥 떨어. 막 싫어서 교장이 양복 입고 있는 교장 왜 막 동백기름 막 잔뜩 바르고 교장이 껴안고 있다고 생각해봐. 야 잠깐만 막 껴안고 있다가 나 가발 벗어지니까 막 여기 머리를 툭툭 치지 말마 이러면서 안고 있어. 그러고서 와서 얘기해. 괜찮았어? 막 승질나서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다음에는 운영위원장 껴안고 있긴디 운영위원장이 영수 엄마인 거 알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아, 뭐가 신체적 접촉 중에 꼭 껴안고 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안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체적 거부 반응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포기 단계가 너무 힘들으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고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막 다 굳어지잖아. 포기 단계가 왔다가 어느 한쪽에서 슬쩍 당기면 가서 이렇게 안겨. 힘드니까 땀이 비오듯해. 막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게 할 길을 잃어. 근데 그것만 하면 반성문 일주일 안 써도 되지, 봉사활동 안 해도 되지, 위클래스 안 가도 되지, 이 5분만은 참아야 된다고 스스로 막 생각하는 사이에 복장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자꾸 생겨나는 거지. 효과가 좋구나. 그 얘기를 내가 예전에 윤세영 수필가 그 남편이 김영만 우리나라 5.18 광주 거기 광주 항쟁 때 마지막 사진 찍었던 동아일보 기자님 계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사진을 다 찍은 사람이 김영만. 우리 장사익 선생님하고 아주 선후배로 잘 지내는 그 김영만 사진가가 있어요. 그분 부인이 윤세영이라고 좋은 수필가거든요. 이분하고서 이제 저 잘 알아서 이제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이 이야기 내가 써도 되죠? 쓰시라고. 동아일보 윤세영 칼럼에다 이 이야기 썼어요. 껴안고 있는 얘기를. 아유 책으로 나왔어 이 이야기를. 아주 그때 너무 사람들한테 전화 많이 받고 도대체 이정록이라는 사람은 어째 이런 생각을 다 했느냐고 운영위원장 껴안기려고 그래서 그 동아일보에 윤세영의 윤세 여자분이신데 글 잘 쓰시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담배는 한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인간 담배 시작. 교실 커튼 둥글게 말아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임에게 들켰다. 학생부로 넘어가면 사회봉사 한 달이다. 학급 문고 중에 가장 무거운 책을 5권이나 들고 서 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 징계위에 가서 굽신거리는 게 싫은 거다. 합격 경영 잘못한다고 눈치 받는 게 쪽팔리는 거다. 저 마음의 팔알은 내 책임이다. 점심 약속이 있는지 꾸지람이 짧다. 조금 고맙다. 너 같은 놈은 기네스북에 올려야 해. 커튼으로 자신을 말아서 인간 담배를 피운 놈은 처음일 거야. 반성문 쓰는 대신 인터넷에 나오는 기이한 담배 이야기를 발표한다. 커튼에 뚫린 담배방이 째려본다. 봄 햇살에 김이 피어오른다. 교실 안에서 커튼을 말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빵꾸 나고 커튼 안에서 연기가 퐁퐁퐁퐁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참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제가 이제 학교도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좀 오래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 뭐 1년 정도 가면 저는 한 4년, 5년 이렇게 있었으니까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오늘은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방법을 이야기한다기보다 학교에서 제가 37년 근무했는데 있었던 현장을 시로 이야기로 써는 것들을 읽어가면서 한편으로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 한편으로 안쓰러운 시간, 또 어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환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어버이 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